2009년 시드니입니다. 중국계 5인 가족이 참변을 당하여 15세 소녀만 살아남았습니다. 여기서 소름 끼치게 무서운 건 범인이 피해 소녀를 입양하여 7년이나 학대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09년 호주 노스 에핑에서 일가족 5명이 전부 숨진 사건이 발생해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연 범인은 피해 가족과 원한 관계였을까요? 구독과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건을 같이 확인해 봅시다. 2009년 7월 첼트넴 여자고등학교에 다니던 브렌다는 일주일간 학교에서 주최한 수학여행에 참여 중이었습니다. 며칠 전 그녀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노스 에핑에서 뉴칼레도니아로 출발하였습니다. 7월 20일에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브렌다는 전해오는 뉴스 속보에 여행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7월 18일 발생한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바로 브렌다의 가족이었습니다. 45세의 민린, 43세의 윤린, 39세의 아이린 린, 12세 해리, 그리고 9세 테리 린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해 이모, 남동생 2명까지 총 5명이 숨졌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던 행복한 일가족인데 하룻밤 사이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브렌다는 수학여행 중이어서 살아남았습니다. 극심한 슬픔에 잠긴 브렌다는 바로 시드니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으로 픽업하러 온 사람은 그녀의 고모 캐시린과 고모부 리안 빈셰였습니다. 그들은 사건 현장을 가장 먼저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곧 브렌다의 조부모도 그녀를 지켜주러 왔습니다. 슬픔과 스트레스에 어린 소녀는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친척들을 보게 되자 바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렌다는 중산층 이상의 여유롭고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상한 아버지와 온화하고 따뜻한 어머니, 그리고 활기가 넘치는 2 남동생이 있었으며 가족 모두 사이가 애틋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노스 에핑에서 신문 가판대를 운영했었는데 현지에서 매우 유명한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는 그 신문 가판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 7월 18일 아침, 손님들은 여느 때와 같이 아침 일찍 린씨 가족의 신문 가판대 문 앞에 도착하여 당일 신문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픈 시간이 지났는데도 신문 가판대 주인 민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리는 항상 시간을 아주 잘 지켜와 고객들은 아주 의아해하며 민리의 여동생 캐시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오빠가 가게 문을 오픈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접한 캐시는 바로 오빠와 형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상하게도 전화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오전 9시쯤 캐시는 남편과 같이 오빠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2 가족은 불과 300m 떨어진 매우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문에 도착했지만 문이 잠겨 있어 캐시는 예비키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방 안으로 달려가려고 할 때 그녀의 남편 리안비는 그녀의 눈을 가리더니 아주 긴장된 목소리로 그녀에게 눈을 감고 있으라고 경고했습니다. 캐시는 보지 않아도 방 안에 퍼진 지독한 냄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캐시는 울면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Hello, I need an ambulance to 55A Boundary Road. What's wrong? What's wrong? Yeah, I think someone died. I'm not sure. Why do you think someone's dying? I think they died. Why? Why? I'm not sure, but maybe someone killed my brother's family. Are they on the ground? No, they're the bedroom. They're all the bedroom. And can you see their bodies? Yeah, I saw. 그녀의 남편 리안비는 경찰에 신고한 뒤 그녀와 함께 경찰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캐시에게 몇 마디 속삭인 뒤 그녀를 혼자 두고 떠났습니다. 알고 보니 리안비는 장인과 장모를 픽업하러 메리랜드로 간 것이었습니다. 린씨 가족의 집은 노스 에핑의 스트리트 55A 번지에 위치한 2층짜리 다용도 주택입니다. 주택 부지는 683제곱미터로 4개의 침실이 있었습니다. 곧 경찰과 의료진이 현장에 도착하여 몇 가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우선 집안에는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고 현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이건 범인이 근처에서 그들의 집을 오랫동안 지켜봤으며 린씨의 집 구조를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범행을 저지른 후 현관문을 잠그기까지 했습니다. 둘째, 현장에는 범행 도구나 의심스러운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범인이 폐기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세 번째, 집안 기중품은 모두 그대로였고 차단기만 손상되었습니다. 이건 범인이 집안의 구조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차단기의 위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피해자 일가족의 모든 침실문은 열려 있었지만 브렌다의 방문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브렌다가 수학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섯째, 현장에선 24개의 신발 자국이 발견되었는데 사이즈는 8.5에서 10.5로 측정되었으며 신발 자국을 통해 범인은 1명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범인 1명이 린씨네 가족 5 식구를 해치고
범행 도구를 들고 탈출하였습니다. 다양한 단서들은 지인이 한 범행이라고 나타냈습니다. 그 사람은 린씨 가족을 잘 알고 있고 집의 구조, 차단기의 위치,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까지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린씨네 딸이 집에 없다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캐시와 그녀의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캐시는 린씨가 살고 있는 집의 여분의 키를 가지고 있어 더욱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캐시는 사건 전날 오빠네 가족과 함께 부모님의 집에서 저녁을 먹은 후 바로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잤다며 오빠를 해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경찰은 캐시의 남편 리암 빈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어떤 이웃이 리암 빈이 7월 18일 아침 집에서 차고를 청소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평상시 리암 빈은 늦잠 자는 걸 좋아했는데 사건 당일 토요일만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주 의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캐시는 사건 당일 오빠의 집 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본인의 눈을 가리며 성급히 보지 말라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막 현관에 들어서 침실에서 발생한 그 장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리암 빈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였는데 그는 왜 현장 상황을 보고 우선 친족들이 살아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캐시에게 빨리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 리암 빈은 왜 또 아내를 범죄 현장에 남겨두고 장인 장모를 모시러 갔을까요? 교환원에 따르면 겁먹은 캐시는 리암 빈에게 무섭다고 현장에 두고 가지 말라고 광둥어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암 빈은 그 말을 무시하고 장인 장모를 모시러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은 리암 빈은 캐시에게 경찰에 신고할 5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피해자는 4명뿐이었습니다. 5번째 피해자는 방구석에 숨겨져 있었는데 그날 오후에서야 발견되었습니다. 경찰도 오랫동안 찾아야 했는데 리암 빈은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요? 그의 수상한 행동은 그가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했지만 모든 건 그냥 추측일 뿐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경찰은 리암 빈을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뒤 경찰은 노번 타격대를 구성하여 리암 빈을 몰래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팀은 리암 빈의 집에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사건 해결에 중요한 증거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캐시와 리암 빈은 린 가족의 유일한 생존자인 조카 브렌다를 입양했습니다. 그들은 조카를 위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브렌다에게 고모와 고모부는 부모 외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카를 입양한 캐시 부부는 자연스럽게 린씨 가족의 신문 가판대와 린씨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브렌다는 고모 부부와 오랜 시간을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6개월간의 비밀 감시와 카메라에 포착한 내용으로 최소 3가지의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건 발생 후 리암 빈은 9.5 사이즈 아식스 신발 박스를 물에 담근 뒤 잘게 잘라 변기에 넣어 흘려버렸습니다. 그가 자주 신는 운동화 브랜드였는데 중요한 건 현장에서 발견된 신발 자국이 정확히 8.5에서 10.5 사이즈의 아식스 시리즈 운동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리암 빈의 집에서 운동화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둘째, 리암 빈은 범행 당일 여러 차례 아내와 상황을 이야기하며 아내에게 본인이 시키는 대로 경찰 조사에 응하라고 하였습니다. 캐시의 진술도 여러 번 변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사건 전날 밤에 잠들고 잠을 잤던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셋째, 감시 카메라를 보면 리암 빈은 조카인 브렌다에 대해 스킨십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브렌다가 숙제를 하고 있을 때 그는 무의식적으로 브렌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로 리암 빈의 집을 4일간 수색하여 결국 차고의 바닥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인 길이가 2cm이며 폭이 0.6cm 정도 되는 검붉은 얼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걸 블록 91이라고 불렀는데 법의학 분석 결과 사람의 DNA 흔적이며 총 피해자 4명의 DNA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 증거가 리암 빈이 차고에서 범행 도구를 처리할 때 흘린 흔적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리암 빈의 집에서 범죄 도구로 의심되는 물건을 발견하였는데 거즈로 감싼 마사지 장치였습니다. 사건 발생 2년 후인 2011년 5월 5일에 경찰은 47세 리암 빈을 체포하였습니다. 조사팀장 커트 경찰은 이번 사건이 호주 역사상 단일 사건에 숨진 사람이 가장 많은 사악한 사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진실을 찾는 걸 포기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노력은 헛수고가 아니었습니다. 2년간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사건의 세부 사항은 드디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리암 빈은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했고 사건의 재판은 지연되어 결국 그가 체포되고부터 유죄 판결까지 6년이란 세월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중 3차 재판만 해도
9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2017년 2월 13일에 리안비는 마침내 가석방이 없는 5번의 종신형을 선고받고 법원은 캐시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973년 사형폐지법의 통과로 호주에서는 극형이 폐지되어 리안빈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종신형이었습니다. 재판 결과를 받고 이틀 만에 브렌다의 조부모와 같이 가족이 묻어있는 묘지로가 범인의 최종 판결을 전했습니다. 린씨 가족의 유일한 생존자인 브렌다는 리안빈이 체포되고 나서야 고모부가 범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고모부가 그녀에게 준 악몽은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리안빈은 브렌다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녀에 대해 나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가족이 참변을 당해 노스해핑에 돌아갔을 때 브렌다를 입양한 후 리안빈의 악심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결국 그녀에게 몹쓸 짓까지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 살고 있던 브렌다는 결국 고모부의 악행에 대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7년이 지나고서야 온갖 고통을 겪은 소녀는 드디어 고모부 리안빈의 악행을 언론 앞에서 폭로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브렌다는 학업을 마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며 긍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건을 돌이켜보며 리안빈은 왜 자신의 친척들을 심지어 아이들도 가만두지 않았을까요? 그의 동기는 다음 3가지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첫째, 질투입니다. 그는 민린이 갖고 있는 재산을 질투하여 법적으로 그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브렌다는 그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그는 브렌다를 입양하는 것으로 그 자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둘째, 증오입니다. 잠복 경찰의 말에 따르면 그는 대화 중 경멸의 감정을 드러낸 적이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민린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믿었는데 연속적인 창업 실패에 자존심이 크게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린씨 가족이 그를 조롱했다고 생각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곤 사악한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욕망입니다. 그는 브렌다를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브렌다가 집에 없는 틈을 타 그녀의 가족을 전부 해쳐 브렌다만 입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사악한 계획은 아주 긴 시간이 필요했는데 리안빈과 같이 수감한 제수도 그가 계획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것입니다. 리안빈은 그와 이야기하다 무심코 사건 전날 밤 아내에게 진정제를 주사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캐시가 그날 밤 왜 깊숙이 자게 되어 리안빈이 집을 떠났는지도 몰랐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일어난 일은 경찰의 추측대로 그는 여분의 열쇠를 이용해 린의 집 문을 열어 사악한 범행을 저지른 후 현관문을 다시 잠그고 현장을 떠났으며 자신의 차고로 돌아가 범행 흔적을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